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론에 나타나 있는 현상학으로의 복귀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서론의 내용을 지각 현상의 장으로서의 감각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메를로 퐁티의 형이상학적 위치를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설의 후반부에 나타난 철학을 고스란히 승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를로 퐁티가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겉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의 후반부 철학을 이해를 하고 메를로 퐁티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제목은 지각 현상의 장으로서의 감각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각 현상의 장이란 얘기는 지각이 현상하는 곳, 지각이 발생하는 곳이 감각이다, 이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설의 철학의 경우에는 이 지각이 발생하는 장소가 정신 혹은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지각 현상의 장소를 여기에 놓습니다. 정신에 의해서 체험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지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상 세계로부터 어떤 경험이 들어왔을 때 이 경험의 내용이 우리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그 인상이 어떠한 카메라에 무엇이 찍히듯이 대상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찍혀서 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에 반사되어서 이 반성작용에 의해서 이 인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반성의 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의 장으로서 정신이었고, 정신에서 체험이 나타났고, 체험 가운데 있는 그 인상이 하나의 지각과 의식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후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대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내용은 생략이 되고 오직 반성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정신,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정신 혹은 순수자, 그리고 의식, 지각, 그리고 곧바로 대상 세계, 이러한 형태의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철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에게 있어서 이 감각의 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험이라는 형태로 해서 정신 다음에 체험이 있고 여기에서 인상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지향성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설에게 있어서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상호 주관성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후설은 상호 주관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신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설에게 있어서 이 신체와 그리고 이 육체는 다릅니다. 이 신체란 것은 정신과 지각과 감각, 정신과 의식과 육체, 이 세 개 전체를 다 포함한 개념이 이 신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후설에게 있어서 이 신체는 오히려 육체와 아주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바로 이 신체 개념이 후설의 후반부 철학이 되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신과 지각과 감각이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각 이면에도 자리 잡고 있고 감각 이면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하나의 정신, 의식, 육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정신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반성작용이 대상 세계로부터 정신으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지각에 있어서도 반성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감각에 있어서도 반성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의 경우에 있어서 정신이 하나의 이 반성작용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의식 내에도 이 정신이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후설은 발견을 하고, 의식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의식, 그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은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사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즉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자 존재로서 우리의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과 우리 정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신은 보이지 않죠. 대자 존재로서 끝없이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 내에 사유작용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반성작용이 이 정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에게도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후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체 개념을 고스란히 승계한 메를로 퐁티는 이제는 이 감각 내에도 이 반성작용이 부착되어 있다. 말하자면 정신이 여기에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 감각 내에서도 반성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형성되는 장소가 이 감각 자체에서 이 인상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신에서 반성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 반성작용의 결과 하나의 인상이 성립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후설은 여기 체험에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메를로 퐁테는 오히려 감각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각이 현상하는 장소가 후설은 이 지점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메를로 퐁테는 여기에서 지각이 현상을 해서 현상한 자료를 지각에게 넘겨주어서 의식으로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설의 상호 침투 개념을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감각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 반성을 1차적 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각에서 일어나는 것은 2차적이고 정신에서 일어나는 것은 3차적이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메를로 퐁티는 1차적 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지각은 2차적으로 보았고 정신은 3차적으로 봤고, 이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를로 퐁티가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후설로부터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상호 침투라는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외부로부터 어떠한 충격과 경험이 발생했을 때 감각과 동시에 정신에서 어떠한 그 반성이 일어나서 이것을 인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말하자면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이 정신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이면에도 부착이 되어서 이렇게 반성작용을 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이 정신이 감각에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이렇게 반성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호 침투에 의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감각 이면에 정신이 곧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정신, 의식, 그리고 이런 감각, 이 셋이 온전히 상호 침투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 안에 정신 전체가 들어와서 반성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부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상호 침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상호 침투에 의해서 이렇게 감각 이면에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이렇게
후설에 이러한 그 상호 침투 그러한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이 신체 개념을 전개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후설에게 있어서도 반성작용이 정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정신의 이 반성작용이 의식 이면에 부착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호 침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신과 의식과 이 감각 혹은 감정 이 셋 사이에 서로 상호 침투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감각, 감정, 이면에 이제 정신이 바로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상호 침투에 관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이제 메를로 퐁티도 받아들입니다. 메를로 퐁티가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1차적 반성, 2차적 반성, 3차적 반성 이러한 차원을 달리하는 반성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후설의 체계를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 침투는 사실은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기독교에 삼위일체론이 있는데 이 삼위의 이 관계가 하나님, 말씀, 성령 이 삼위의 관계가 서로 상호 침투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상호 침투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상호 침투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침투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삼위 안에 일위, 이위가 항상 함께 존재해요. 말하자면 성령 안에 항상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존재해요.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원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이 감각 혹은 감정 이 이면에 항상 정신이 함께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각 이면에 항상 이 정신이 함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삼위일체론에서의 하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원용했을 때의 하나의 감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메를로 퐁티는 우리에게 신체를 얘기하면서 신체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신체 의식과 신체 이것이 항상 결합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의식이 바로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특수신경 에너지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특수신경 에너지 이론은 뮬러가 1826년도에 발표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이 뇌에 신경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경작용에 작용을 미치는 요소가 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신경은 물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신경을 와서 자극하는 것은 하나의 다른 어떤 물질 에너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의식으로서의 에너지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경 조직을 자극을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육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신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환각지의 예를 듭니다. 환각지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전장터에 나가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팔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환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각지가 극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환각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신체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신체 내에 있는 이 정신을 고스란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이면에 있는 그 정신, 저 무의식 자, 이것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신체에 이와 같은 정신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흥분과 국소화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약간 모호하긴 한데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흥분을 했을 때 이 흥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극 자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바로 이 흥분이라는 것이 이제 신체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신체 의식, 하나의 정신적인 것이 우리 육체와 항상 결합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결합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를로 퐁티에게 있어서는 이 대상 세계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후설은 정신으로까지 이것이 들어갔다가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퐁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상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것은 1차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또 어떤 것은 2차적인 반성을 통해서 주어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더 깊은 곳까지 이 반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작용 자체에서 고스란히 반성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를로 퐁티의 얘기에 의하면 오히려 이때에 주어지는 이 반성을 고스란히 지각으로 넘겨져서 이 지각이 이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의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가 이게 후설과 퐁티는 다릅니다. 후설의 경우에는 여기 체험 이것을 통해서 지각이 발생하는데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 감각 자체에서 지각의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감각에서 지각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칸트는 그의 판단력 비판에서 감정 문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에도 하나의 선험적인 요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험적 요소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취미 판단이나 미에 대한 미적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숭고에 대한 감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험성이 그곳에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를 느끼거나 어떠한 숭고에 대한 무엇을 느낄 때 선험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험적이라는 얘기는 배우지 않고도 아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 선험적인 것을 좀 더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한 목적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러한 지각이나 정신이 인식해야 될 그 모든 내용이 이미 여기에서 인식이 다 되고 있더라.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중요한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감각에서 이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접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것을 메를로 퐁티는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때 감각에서 지각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지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여기서 이미 다 가져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를로 퐁티의 이 발생적 현상학은 오히려 이곳에서 이제 지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후설의 경우에는 이 체험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생적 현상학이라는 용어도 후설이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감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각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지향성에 있어서 변화가 초래됩니다. 말하자면 후설의 지향성은 작용적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상 세계에서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신으로부터 이제 반성작용을 해서 이 의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 지각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이제 작용적 지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를로 퐁티의 경우에는 정신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향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감각, 우리 시선, 여기에 이제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적인 요소는
이렇게 대상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이면에 이제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의식 이면에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의식만 변화를 시킵니다. 정신이 의식만 변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질 세계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물질 세계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렇게 물질 세계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시선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세계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후설의 작용적 지향성은 이 의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의 변화만 초래합니다. 그런데 퐁티의 기능적 지향성은 이러한 작용적 지향성 더하기 오히려 기능적 지향성으로서 실제로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그러한 감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현한 이 생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세계가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하나의 실존 세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메를로 퐁티의 이러한 큰 이 형이상학적 체계하고 후설의 체계하고 이렇게 좀 순서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설의 경우에는 이 순수 자아, 그리고 지각, 의식, 그리고 바로 대상 세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은 거의 간과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설의 철학에서 후반부에 이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정신, 지각, 감각 이런 형태로 이제 도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도식은 이미 칸트에게서 발표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 혹은 이성, 그리고 지각, 이걸 지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감각을 감성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메를로 퐁티도 그림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존재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이 정신을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 퐁티가 이 정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행간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정신 부분을 깊이 있게 언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를로 퐁티를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퐁티가 이 지각의 현상학을 쓸 때는 37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를로 퐁티는 아마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에 좀 물들어 있었고 사르트르와 함께 어떠한 잡지도 발행을 하면서 그러한 사회운동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스탈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만행들을 보면서 이제는 돌아섭니다. 사르트르하고도 결별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그 결함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각의 현상학이 나올 때에서는 말하자면 막시즘을 옹호하려는 듯한 그러한 경향성이 엿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항상 이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좌파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상가들은 항상 그것을 찾습니다. 어떻게 육체에서 정신이 흘러나왔나. 그런데 그것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후설이나 칸트와 같은 그러한 철학자도 아주 유실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러한 신체 의식에서 어떠한 정신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통용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를로 퐁티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항상 이 후설과 이러한 칸트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그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정신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